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인데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홀로 지내는 일부 어르신들은 더 외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편의점 달아주잖아요. 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기고 그냥 시간 때우고. 카네이션보다 현금 등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면서 꽃시장엔 대목에도 발길이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용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호투 비결이 뭔지 세부 기록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일부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사실상 핵개발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중동에 급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북한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원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양은 10만 톤 내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보겠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준비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을 놓고 구체적 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 공여를 의결했던 전례가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당장 대북 제재 완화가 힘든 상황에서 식량 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더라면은 북한이 지강도이긴 하지만은 무력 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은 북한에 모자라는 식량을 136만 톤으로 추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규모는 10만 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과거 800만 달러 지원 계획에 비춰 10,000톤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과거 2000년대 초중반에 연 30에서 50만 톤 규모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상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은 상환 촉구 통지문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판국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제정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어젯밤 이뤄진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공식화됐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식량 지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발표에서는 식량 지원 얘기가 빠졌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3일 만인 어젯밤 3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며 통화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미국 백악관 브리핑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전 미일 정상통화 이후에는 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 아베 총리와 통화 후에는 트윗을 통해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했지만 문 대통령과 통화 후에는 없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 내용도 빠졌습니다. 오늘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대북 식량 지원 방안을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문 주류로 평가되는 김태전 의원과 예상과 달리 표차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위기가 너무 친문 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86그룹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였던 김태년 의원을 76대 49로 27표 차로 이겼습니다.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그것으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예비 경선에 문턱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변입니다. 친문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의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때 친문을 영입하고 비문을 내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후문도 나옵니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고 김근태 의원의 계보를 잇는 적장자로 당내 586 운동권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당선되자마자 고집이 세다는 평을 불식하겠다며 내일이라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대표님 조금 야속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이렇게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내느냐가 운동권 대표주자의 한 단계 도약 여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분당 직전까지 갔던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반대파 의원들로부터 탈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원내대표직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누가 되느냐가 다시 한번 당 내분 수습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수적 열세에 몰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표결을 거치지 않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신 유승민계 의원들에게 탈당하지 않겠다는 자강 결의문을 얻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마할 것이다. 유승민 전 대표도 특정 정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결론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합당이나 연대가 없다. 아까 분명히 들으신 대로고. 하지만 자강 결의문에 서명이 빠진 데에서 볼 수 있듯 속내는 복잡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이나 연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손학규 대표의 책임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는 재선의 김성식, 권은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당 직전까지 갔던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입니다. 하지만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갈등은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크게 줄어서 이른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구조였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월 경상수지가 이대로라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상수지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경제 거래를 집계한 통계로 우리나라가 1분기에 예전보다 외화를 덜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부진 탓에 상품 수지 흑자가 5년 만에 최소치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불황형 흑자 양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망이 안 좋으니까 꼭 사들여 와야 되는 원료, 사들여 와야 되는 기계를 수입을 안 하는 것이죠. 수입이 확 주니까
흑자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경제가 이미 죽어가는. 더 큰 문제는 4월입니다. 83개월 이어진 흑자 행진이 4월에 멈추면서 일시적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송금이 몰리면서 이 규모가 상품 수지 흑자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중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소폭 적자 또는 소폭 흑자에 머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가 어제 마지막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는데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1,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기존 신도시 다 죽게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주민연합회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제시한 3기 신도시 정책이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을 부추긴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권 태우는 꼴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기 신도시에 교통 인프라를 깔지 않아 오지로 만들어 놓고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건 기존 신도시 죽이기라고 반발합니다. 저항 운동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서는 주민들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며 이번 주 일요일에 촛불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 일산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산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배드타운으로 더 전락하는 우리 고양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국의 버스 운전기사 4만여 명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파업을 결정한 곳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버스 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채용 확대 그리고 임금 손실분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울산의 버스 차고지입니다. 운전기사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 87.7%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 임금이 적은데 실제로 지금 거기서 그만큼 빠진다 그러면 뭐 누가 뭐 버스 운전을 굳이 뭐 이 악조건에서 뭐 하겠습니까? 버스 노조는 추가 인력 채용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버스업체 절반인 247곳 4만여 명이 같은 요구를 하며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강남이나 광화문, 서울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1,000만 원 차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버스업체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기준법이 국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버스 개정을 새로 신설해서 국비를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투표에서 파업을 결정한 버스 노조는 오는 15일 새벽부터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어떻다고 느끼시는지요? 정부가 얼마 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주부들의 목소리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정부가 일단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요, 정부 말이 맞습니다. 올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4월에 비해서 0.6% 정도만 올랐기 때문이죠.
자, 이런 0%대 물가 상승은 4개월째 계속됐는데요. 자, 정부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65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건 정부 발표와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식품류 같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예. 자, 그만큼 구입 빈도도 잦고 또 그리고 지출 비중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통계를 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물가 지수인데요. 이 생활 물가 지수만 따로 떼서 본다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올 4월 생활 물가 지수에서 식품류가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특히 쌀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1.6%가 올랐고요. 달걀도 5.6% 정도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올해 1분기 생활 필수품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이 생필품 38개 품목 중에 21개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돼지고기가 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달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거군요. 예. 뭐 그러나 어쨌든 서울의 물가가 요즘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물가가 높은 도시인 이 뉴욕과 도쿄 그리고 런던이랑 비교를 해봐도 쌀도 더 비싸고 이 달걀이나 사과, 우유도 더 비쌉니다. 예.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은 서울이 가장 비쌉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이 전 세계 133개 주요 도시 160개 품목의 물가를 조사해 발표한 2018 생활비 보고서를 보면요. 서울은 싱가포르, 파리, 홍콩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며칠 전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20대 여배우가 차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3차로 도로인데 2차로에 차를 세워 잠시 내렸다가 변을 당했는데 왜 한가운데에 정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도로에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28살 여성 A씨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받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의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남편은 용변이 급해 먼저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분이 마지막 내린 이유는 용변이 급해서 내렸다. 그 여성분이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진술은 모르겠다 일단 1차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A씨를 들이받은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를 입건해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차를 세울 경우에는 갓길에 세워야 되는데 도로 한가운데다가 지뢰를 씹어놓은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숨진 A씨는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동한 여배우로 2달 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게 전자발찌죠.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5년간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 건데 법무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끈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남성. 칼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쏩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서야 소동을 멈춥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다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5년간 292명입니다. 감사원이 이 중 138명의 재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이사를 가느라 관할 보호관찰소가 재택 감독 장치를 수거한 틈을 타 이웃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스러운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로만 상황을 확인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 감독 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음성 통화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의 위치 확인 시 영상 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시스템 보완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한 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별장 성폭력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의 한 차례 방문 조사와 검찰의 비공개 소환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혐의와 성폭력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횡령과 성접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100일 만인데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성접대와 마약 등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던 가수 승리.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은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 만에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2억 6천여만 원씩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죄질이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버닝썬의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승리 측이 임대차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돈이 오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마약과 폭행, 성접대 등 버닝썬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갑자기 쏟아져 내린 공사 자재에 길을 지나던 80대 남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언론계 원로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어버이날인 오늘도 고인의 빈소는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최민식 기자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골목. 트럭이 흔들거리더니 가득 실려있던 공사 자재가 쏟아져 내립니다. 당시 트럭 옆을 지나던 82살 계모 씨가 화를 입었습니다. 쏟아진 공사 자재에 머리를 맞은 계 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통제하던 공사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관계자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계 씨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몸담아왔습니다. 언론계에 새로운 신경질을 개척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을 했어요. 친한 친구로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계 씨의 시신은 인근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지만 어버이날인 오늘도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 등 가족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 있어 장례 절차가 늦어진 겁니다. 지인들은 계 씨가 평소 외로움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있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계 씨의 빈소는 내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은 어버이날인 오늘이 더 적적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심 공원에는 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뚫어져라 장기판을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옮깁니다. 주변엔 훈수꾼들도 몰려듭니다. 장기판 26개를 들여놓은 공원은 어느덧 만석.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 탑골공원도 담벼락을 따라 매일 장기판이 벌어집니다. 돌 위에 줄을 그어 장기판을 그려놨을 뿐인데 열기는 여느 기원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어르신은 드뭅니다.
오늘 같은 날 하이도 살았잖아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부 시가 뛰어오고 그러는데 혼자 사는 쓸쓸한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제일 슬픈 것이 이런 날 추석날, 가정날, 생일 때 천사하는 날 이런 날이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쓸쓸하고 외롭고. 은퇴한 이후엔 자녀의 왕래도 더 뜸해졌습니다. 잘 못 지내지만 공부지기는 잘 지내는데 너무 보니까 못 지내는 거지. 카네이션을 파는 화훼 상가도 한산합니다. 안 팔린 꽃들은 벌써 시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50%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한 5년 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쪽방촌 노인들도 자녀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때는 없지. 그렇게 많아요. 다 모두게 아프게 돈만 뜯어가려고 그래. 고령화 사회 속에 맞은 어버이날. 일부 어르신들에겐 어느 때보다 쓸쓸한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금부터는 뉴스9의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영우 씨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저희 뉴스9 취재팀이 국가보훈처가 1986년에 작성한 손영우 씨의 공적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손 씨가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고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이 6.25 당시에 여맹 간부와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손 의원 측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가 1986년 작성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입니다. 대외 주의 표시가 선명합니다. 치안본부 제조의 결과 확인된 사항으로 손 씨가 괴뢰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손 씨가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다.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 2명은 각각 여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치안본부가 확인하고 보훈처가 인정했던 내용이지만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 3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자료의 신빙성도 저희들이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피 처장은 대신 6.25 때 손 씨가 서울에 머물며 경찰의 사찰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손 씨 측 인후 보증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본 적이 없는 문서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상반되는 증언이 많은데 군사정부 시절 진행된 일부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 의원은 과거에 부친이 1947년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에 갔다 한 달 만에 돌아왔고 48년 5월 전향했다고 썼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행사가 열린 임진각에 새 트랙터 수십 대가 열흘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행사를 마친 뒤에 북으로 보내려다가 무산되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데 애당초 제재 위반으로 보낼 수도 없는 이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국고가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그 자세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기가 꽂혀 있고 반미구호가 어지럽게 붙어 있는 트랙터 27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의자의 비닐도 그대로인 새 트랙터들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측에서 세워놓은 트랙터들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 후 12일째 이곳 임진각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은 빠져라. 난 이게 너무 한심스럽다 이거지. 너무 기가 막히게 슬퍼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대당 4천만 원에 트랙터 27대를 구입한 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해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트랙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제재 해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농 측은 민간 교류를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적 교류 민간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품앗이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제재 품목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트랙터 구입 비용 수천만 원을 국고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천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전동 지쪽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진을 했고 이제 그쪽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타주시는 조만간 전농 측에 트랙터 철거 요청을 하고 응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이 방문에 국장급 인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아직 북한의 발사체 성격 규명도 덜 끝냈다고 하는 이 시점에 꼭 이런 무리한 방문을 강행해야 했는지 오늘의 포커스는 김현철 장관의 개성 짝사랑에 맞췄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북. 지난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파악과 직원 격려 방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숙소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소장회의를 10주째 보이콧 중인 북한은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인 임시소장 대리를 내보내 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측 소장 천혜성 차관이 계속 바람을 맞는 상황에서 장관이 또 나선 겁니다. 격이 안 맞는 의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리성권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인사 차원에서 리성권 위원장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김 장관이 찾은 남북사무소는 개성공단 한복판에 세워져 일대 공장에 에워싸인 모양새입니다. 개성공단 시설을 좀 둘러보신 건 없으셨어요? 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긴 봤지만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 박스였죠. 인건비 등으로 들어간 현금이 6천억 원. 공장 건설 등 총 투자액은 1조 원이 넘어 북한 수출액의 57%에 달합니다. 이런 돈줄이 3년째 말랐으니 북한은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문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철 후보. 후보자는 2016년 언론 기고글을 통해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한 바 있다. 이것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네. 과거 비속어 사용과 천안함 폭침, 박광자 씨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금세 말을 바꿨지만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지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의 주장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걸까요? 이 지자체들이 북측에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하는 창구로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할 수.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명확한데 말입니다. 북미 관계 교착된 상태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평소에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죠? 네. 김 장관의 뜨거운 개성 짝사랑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북미 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서방과의 핵 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핵무기 개발 재개 선언에 이어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국민 연설에 나선 로하니 이란 대통령. 서방 국가들과 합의한 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نه اورانیوم غنی شده را از امروز دیگر می‌فروشیم نه آب سنگینمون رو از امروز می‌فروشیم. 유럽이 이란의 한 경제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라늄을 더 높은 농도로 농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به عنوان دو تا از منافع مهم
اگر ما بهش دست یافتیم برمیگردیم به نقطه او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행 핵 합의가 이란 핵무기 제조를 막기엔 부족하다면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 1년 만입니다. 미국의 제재 부활로 이란은 물가 폭등과 실업률 상승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 방문을 급히 취소하고 이란과 국경을 맞댄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These were attacks that were imminent. That is, they were attacks that were going to happen fairly soon. We learned about them. We've taken every action we can to deter them. Other than that. 미국은 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란 핵 위기가 재발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거대한 먼지 폭풍이 호주 남동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먼지들로 도심은 암흑으로 변했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 밀두라. 붉은색의 거대한 먼지 장벽이 도시 전체를 덮쳐옵니다. 먼지 폭풍 안에 갇힌 마을은 햇빛이 사라져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하고 시속 60km가 넘는 강풍에 붉은 먼지가 날리면서 일대가 마비됩니다. 밀두라 공항은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들과 승객들을 대피시켰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시동을 끈 채 먼지 폭풍이 지날 때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이번 먼지 폭풍이 올해 초부터 빅토리아주 내륙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조한 기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주요 도시 댐들의 저수율이 50% 인근까지 내려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따오기는 동요에 등장할 만큼 친숙한 새였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에서 기증받아 증식해온 40마리를 처음으로 자연에 방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동요의 주인공으로도 친숙한 따오기. 습지에서 먹이를 찾는 청정 환경의 대표종으로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국내에선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관찰된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잦은 사냥과 농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탓입니다. 멸종된 따오기를 40년 만에 우리나라 하늘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은 오는 22일 따오기 40마리를 창녕 우포늪 일대에 처음 방사합니다. 지난 2008년과 2013년 중국에서 기증받은 수컷 3마리, 암컷 1마리로 363마리까지 증식한 개체 가운데 일부입니다. 3개월 정도 사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행 훈련, 대인 대물 적응 훈련, 먹이 섭취 훈련, 울음소리 적응 훈련 등을 받았습니다. 따오기는 훈련장과 야생을 스스로 오가다 자연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복원 성공 여부는 자연 적응력에 달렸습니다. 영소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에 애들이 학습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창녕군은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관찰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2급인 여물마자의 복원을 위해 경남 산천 남강에 치어 1000마리도 방류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따뜻한 봄날 아들이 꽃구경 가자며 어머니를 업고 나섭니다. 마을 지나고 덜 지나 산속 깊이 들어가자 어머니는 솔잎을 따서 가는 길에 뿌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들이 묻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자기가 버려지는 것보다 아들이 길 잃는 게 더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시인이 남루한
골목을 가는데 다 큰 아들이 어머니를 담벼락에 밀어붙이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누군가 보다 못해 아들을 떼어내 쓰러뜨리자 어머니가 얼른 가로막고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시인이 정신병동에 입원한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빈 독처럼 분별과 기억을 비워버린 아버지가 쥐어짜듯 말합니다. 살 만큼 나는 살았다. 내일이라도 간들 대수냐. 남은 너희들이 걱정이다. 아버지는 깊은 치매에 빠져서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모두가 돌아서도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와 내 편이 돼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인이 청계천변 10전짜리 국밥집에서 거린 부녀를 마주쳤습니다.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효도의 어뜸이 부모 부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 넷 중 셋이 자녀와 따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버이날 하루 카네이션 한 송이, 현금 봉투 하나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자식 보고픈 부모 마음일 겁니다.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왕래하는 노인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6%나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축복이고 한마디 안부 전화라도 받는 부모라면 그날 하루가 행복합니다. 5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시로 읽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일교차 주의를 당부드리는데요. 이제 실내에서는 냉방기 가동하는 곳이 많은데 밤에는 창문 열어두고 잤다가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해가 뜨고 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는 만큼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요즘 다행인 점이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이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쾌청한 하늘이 봄 날씨를 더 빛내주는 것 같은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주의하시고요. 내일 제주도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1도, 대구 12도, 광주 11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서울 23도, 춘천, 청주 25도, 강릉 27도, 창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계속되고요. 하루하루 사이의 기온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주중보단 좀 더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어버이날 보내드린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